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우리 멤버들 소개 인사 듣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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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피샤방님. 네, 머신러닝과 AI의 시대에 통계학을 외치는 오하이오 낚시꾼 피셔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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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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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끔 놀러와주세요.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 5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그리고 매월 15일에 1만원 후원해주시는 운누나이27님, 매월 7일에 3만원 후원해주시는 눔나님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번 방송도 피셔방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얘기할 게 많으니까 멤버 근황은 스킵하죠? 뭐 할 얘기도 없죠? 진행 오랜만에 한다고 아주. 내려가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그 KBS 세대인식 조사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가, 논의라기보다는 논란이죠. 어떤 논쟁들이 촉발되었나, 그런 이제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우리가 논의해볼 지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피셔방님이 문제를 먼저 제안을 해주시고 이걸 보는 여러 관점들을 얘기해주시면 또 저하고 박 박사가 최대한 깜냥을 동원해서 아는 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피셔방님께 쟁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쟁점 여러 가지는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경제적 지위를 측정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주로 상경계열 교수님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기보고된 계층이라는 게 실제 계층하고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분위, 10분위 이 오른쪽 끝이죠? 오른쪽 끝에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렇게 설문 결과 나왔는데 사실 사람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 9분이나 10분이 스스로 부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알고는 있는데 그냥 설문에 그렇게 나는 부자다라고 자기 보고하기 껄끄러우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비슷한 게 심리학에는 이제 심리학자들은 설문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이런 거에 익숙한데 바람직한 편향이라고 할까요? Social Desirability Bias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 바람직성. 그렇죠. 사회적 바람직성.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윤리적인 가치가 결부된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바람직한 쪽으로 보통 응답하고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뭐 예를 들면 너 사람 때려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때려본 적이 있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있겠죠. 근데 예.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 보기 좋게 응답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 네. 아무튼 그래서 주관적 계층 인식이라는 게 진짜 이제 계층하고 일치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클리어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라면 어느 정도 동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실제 계층을 반영하느냐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게 근사적으로 반영하냐고 하면은 얼마나 근사적으로 반영해야 되냐. 요 질문은 물론 따라 붙겠지만 아마 저는 완전히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상관계수를 실제 계층을 잴 수 있다고 치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계층인식 점수하고 상관을 재보면은
그래도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뭐 0.9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한 0.5에서 6 정도는 적어도 나오지 않을까. 그냥 이건 제 추측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선 애초에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완벽하게 원래 의도한 거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그렇겠죠. 설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방송국에서 약간 단기 프로젝트성으로 외주를 분석팀에 준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도 아니고 뭐 응답자들이 얼마나 이제 진실되게 대답할지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사실은. 음,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식을 저는 싫어합니다만, 근데 이 연구 자체가 다 설문지니까 저는 이 연구 자체를 싫어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해야 된다고 가정하고 최대한 나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치면 자기 보고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설문조사 하는 것들 사람들이 뭐지?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신기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보통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은 돈을 쓰기 힘들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려 없이 왜 더 좋은 방법, 더 정확한 방법을 안 썼어? 라고 챌린지를 하는 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경제 경영 쪽 전공하신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으신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은 일단 설문 자료를 안 다뤄보셨을 가능성이 꽤 높다, 제 그죠, 생각에는. 그죠. 네. 보통 2차 자료나 뭐지? 통계치, 그러니까 국가 통계치 수준의 자료를 많이 쓰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잘 수집된 자료를 쓰실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실제로 제대로 측정된 숫자를 많이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개인 수준에서 수집된 자료 말고 그런 그 그쵸. 집단이라든지 행정구역별로 뭐 이런 뭐 식으로 국세청의 말이죠. 도움을 받은 네.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걸 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를 할 때 그런 걸 내가 갖고 오고 싶다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맞아요. 통계청에서 자료를 안 만들어주면 못하는 건데, 뭐. 필요한 자료를 어쨌든 만들어서 쓰려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연구 질문 자체에 관한 건데 애초에 연구자들이 측정하려고 한 게 객관적 소득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느끼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연구자들은 독립변수를 뭘로 보고 있느냐 애초에 그게 또 하나의 쟁점일 것 같은데 애초에 연구자들은 객관적 소득이나 계층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속성이 오히려 관심 대상이었다, 애초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나에게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어도 나의 계층은 그냥 분위로 따졌을 때 한 이 정도 돼. 이러면은 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제 객관적인 소득이나 계층이 아니라 제가 인식하는 소득이나 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사실은. 그쵸. 실제로 부자가 아니어도 나는 좀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뭐 돈을 막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렇죠.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얼마나 부자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더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설문에서 결국 종속 변수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남들과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 행동이잖아요, 결국 수준이.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건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계층보다는 계층 인식을 다루는 게 더 적합할 수 있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네. 그쵸. 그러니까 음. 심리학 전공으로서. 종속 네. 변수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럼 실제로 나누는 행동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를 그죠. 반영하고자 하면 그걸 무슨 수로 측정해? 따라다니면서 나누는지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기록으로 남았을 리도 없고 뭐 1년 동안에 앞으로 1년 동안 몇 번 나누는지 볼 것도 아니고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 결국에는 행동 의도를 행동 의도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의도라는 게 사실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고 그게 그 이후로서의 뭔가 추가적인 어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 무의미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방금 두 지표가 다 자기 보고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원래 측정하고 싶은 본질적인 데이터들이 아닌 것들을 간접 측정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확도도 떨어지니까 못하는 거를 억지로 해서 논란을 만든 느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측정을 시도하면 안 되는 지표들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 뭐지? 창업을 할 때 어떤 제품을 보여주고 당신이라면 이걸 돈 주고 쓰시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구매 되게 의도. 예. 구매 구매 의도. 의도가 네, 있죠. 소비자 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표죠. 네. 전혀 안 맞아요. 쓸 수가 없는 데이터예요, 그거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VC가 다 알고 있어. 그 설문조사를 해갖고 온 것 자체가 너 뭐 좀 다른 지표 정말 데이터로 된 거 갖고 와라는 얘기를 듣는 그냥 안 좋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구나. 너 쯧쯧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수준의 질문지잖아요. 뭐 물론 그거를 측정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 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공감이 가는데 그게 정말 잘 측정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유의미한 논의거리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오차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자동차 관련된 마케팅 연구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뭐 5점 척도라고 해도 5점에 응답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자동차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근데 5점 중에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의 비율하고 1점 중에 자동차를 사는 사람의 비율은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유도가 높을수록 살 확률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는 뭐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뭐 상관계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라도 만약에 상관계수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간접 지표로서 이 척도를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상관이어야지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평가해 본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0.3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게 0.8이나 0.9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0.3이면 왜 안 되는 거죠? 0.3이면 다른 설명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얘가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사회과학자들은 일단 내 손의 선행 연구로부터 잘 확인된 큰 변수들, 큰 덩어리들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더 설명하는 변수가 뭐냐, 요걸 찾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그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박 박사님 논의가 R 스퀘어 관한 이야기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 아, 그러네. 네, 설명량, 이건 이제 그러면 좀 다음 이제 토픽에서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관점 차이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표를 객관적인 현상을 드러내는 지표가 아닌데 의도를 측정하거나 주관적인 자기 평가를 측정하는 건데, 그럼 그거는 실제 행동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텐데 그렇게 측정한 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거냐라는 이제 비판은 박 박사가 하는 거고, 저는 그게 동떨어져 있는 정도가 있기는 하더라도 완전히 관련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을 반영해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사회과학 쪽에서 자기보고식 척도를 쓰는 이유고, 그러니까 요거를 수용하느냐 여부에서 좀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많은 심리학 연구에 적용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설문지에 응답하는 거랑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 행동이랑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많이 달라요. 실제로 많이 달라서 쓰면 안 되겠다는 레슨원이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쓰면 안 되겠다는 이제 박 박사가 이걸 얘기를 듣고 알스케어가 이유밖에 안 되니까는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 팀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회과학 석사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이나 어쨌든 알스퀘어가 놔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학계나 환경적인 상황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간접 지표로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 기준이 뭐냐라는 것도 검증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제가 피셔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지만 이게 지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숫자로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려면 재현 가능성,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그 반복 노출됐을 때 효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한 검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상황에서의 것들도 쓰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이고, 특히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조작적 정의서부터 이제 이거를 과학적인 방법을 또 넣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러면 논의할 만한 수준으로는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검증이 되었구나 라는 근거로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가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얘기한 건 뭐였냐면, 박 네. 박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게 학계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그걸 지적한 거고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똑같이 알스퀘어, 예를 들어 상관계수가 0.3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박 박사는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0.3 정도면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게 학계에서 쓸 수 없느냐의 여부가 아니고. 네, 그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네. 이제 그전에도 계속 이 주장은 방송 내내 이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더 그 얘기 안 사람을 하겠습니다. 평가하는 방법 시리즈를 보시면 박 박사가 일관되게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런 그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문제가 지금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그죠? 무슨 문제가 또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쓴다고 쳐요. 쓸 수 있다고 치면은 이따 치고 일단 이거는 받아들인다 쳐요. 그러면 계층 인식을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연구진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예라고 답할 확률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로짓회귀라는 이제 그 통계 모형에다가 그걸 투입을 했는데 이걸 투입하려면은 중요한 가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간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등 간격을 가정해야 그쵸. 되죠. 이걸 이제 등간척도라고 부르는데 등간척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에다가 어떤 회귀 개수를 곱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정한 게 뭐냐면은 독립 변수가 1만큼 커지면은 그게 종속 변수에 끼치는 영향이 일정하다. 요게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등간척도가 아니면 그 1에서 계층이 주관적 계층 인식이 1에서 2로 올라가는 것과 2에서 3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은 다르다면 그러면은 거기 그 1씩 올라갈 때마다 일정하게 종속 변수가 바뀐다, 확률이 바뀐다. 요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피셔버님 그 등간 척도가 아닌 척도를 비교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등간하고 등간이 아닌 거 순서 척도가 있겠죠? 사실 지금 여기서 사용한 척도도 엄밀히 말하면은 이 간격이 일정한 척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심리검사라고 하면 좀 그러나? 아무튼 뭐 소비자 뭐 무슨 검사 뭐 설문 문항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문항들을 가끔 보실 거예요. 뭐 1점부터 4점이나 5점까지 해서 1점 매우 아니다. 뭐 2점 약간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뭐 아니면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요런 이제 척도를 보시면은 이게 매우 그렇다 하고 그렇다 사이의 차이가 그렇다 하고 중간이다 하고 이 사이의 차이하고 같다고 가정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죠. 똑같이 올라간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의 차이만큼 효과가 일정하게 차이가 날 거야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점부터 5점 척도로 놓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간격의 감각이 다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 보통 점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는 사람들의 감각에서는 중간 점수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수록 각도가 점수가 올라갈수록 점수가 올라갈 때 느끼는 심리적 허들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등간이랑 같은 간격의 숫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은 뭐 로그 스케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척도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부 이제 사람들은 그런 그 일부 교수님들이죠,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이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잰 주관적 계층 인식이란 척도를 회귀 분석에다가 등간 척도로 간주하고 넣어도 되냐, 요런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회귀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랑 비슷한 입장인 건데 애초에 우리나라 모든 설문조사가 다 쓰레기란 소리예요. 박 박사님 그 얘기할 때 표현을 좀 삼가 주시죠. 지금 이거 자기 보고식 설문지 쓰는 연구자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네?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커 척도로 설문조사 대부분 만들 텐데 이걸로 다 회귀 분석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굉장히 역사가 엄청 깊진 않지. 뭐 사회과학 자체가 깊진 않으니까 그 만들어진 역사 내내 그렇게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라고 챌린지한다고 사람들이 꿈쩍이나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지금 이 역사를 그대로 따라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답습이라고 얘기하려면 애초에 부정을 받아들였을 때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도 않겠지. 맞아요. 네, 그 답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연구를 진행한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보고식으로 어떤 걸 측정해도 되는 거냐 이런 지표를. 근데 저는 사실 논의가 반가운 이유가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하는 동안에는 그냥 다 관행처럼 해왔지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사용하는 근거가 뭔가요, 피셔방님? 네.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이 1점부터 뭐 10점 척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리커트 척도 또는 라이커트 척도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엄밀한 의미에서는 등간 척도로 볼 수 없다라는 비판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심리학이라든지 설문조사를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두 가지 그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그걸 등간 척도로 간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들 중에 상당 부분은 못 하게 돼요. 맞아요. 그치. 그런 편의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에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회귀 분석이 굉장히 이제 유용한 이유,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다 떠나가지고 유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도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다른 변수들 딱 붙잡아 놓자, 평균에 붙잡아 놓고 요거 내가 관심 있는 요거 하나만 딱 변화시켰을 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뭐 얘라고 답할 확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를 볼 수 있게 해줘요, 회귀 분석 연구자들에게. 근데 그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등간 척도 과정이 사실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물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분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연구자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현실적으로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데가 잘 없어요. 그런 식의 분석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이 가는데 사실 이거 심리학계 정도나 이 사회과학의 문제점에 챌린지를 받는 방패막이 수준이다 보니 열심히 통계를 공부하지 나머지 사회과학은 통계 티귿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기존의 방식 그대로 따라해서 설문조사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거의 열심히 다 그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왜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매우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로그 스케일의 엄청난 소수지. 뭐 소수이긴 하겠으나 그래. 없다고는 하지 말자. 롤에서 플래티넘인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니 그러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안전적인 통계 지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리소스나 시간적 여유가 제대로 돼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논문을 못 내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될 텐데 논문을 못 내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석사 졸업 논문 할 수 있다고. 아까 박 박사는 그걸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도 왜 그런 논문이 튀어나오느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신 거죠? 리소스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부분이 사실 부족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일단은 두 가지인데 일단 만약에 그러면 그게 등간 척도가 아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잖아요. 뭐 이거를 5점 척도로 해야 되냐, 7점 척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레버를 움직이게 할 거냐, 뭐 이런 연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속 시간을 잘 지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에서 5점 사이 골라주세요. 이렇게 할 때 5개 중에 하나를 찍게 할 수도 있고 10개 중에 하나를 찍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100개 중에 하나를 찍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지점을 딱 선택하면 소수점이 저 뒤에까지 있는 아주 디테일한 어떤 숫자를 찍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하더라도 얘네끼리 상관계수를 구하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속성은 어차피 맨 처음과 맨 끝이 있고 그 사이 어디에서 심리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점을 쓰던 7점을 쓰던 이런 슬라이드 바를 쓰던 비슷한 지표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사용하기 쉬운 5점 척도를 쓰면 되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분석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등간으로 이게 아주 정확하게 얘네가 등간이냐 여부를 이런 논리를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이 등간 척도가 사실은 이게 더 강력한 이제 반론 근거는 이건데 등간 척도가 사실은 연속적인 심리적 속성 자체는 연속적인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한 약간 이산화된 디스크리타이즈 된 그런 버전의 관측 가능한 변수로 이제 변환된 게 아니냐 우리가 실제로 보는 반응이라는 것은.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심리적인 속성은 연속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이제 심리학이나 심리 측정 쪽의 응답 방식이에요 사실은. 논리가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간접적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 샘플 난수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는 거는 사실은 그 숫자들을 일종의 빈에 계속 다 그 그룹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단위 구간만큼 잘라서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거죠. 같은 점수라고. 그렇죠. 근데 네네. 그렇게 만들어서 정보를 어느 정도 무시하더라도 전반적인 모양 자체는 종용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산화를 해도. 그죠, 근데 그죠. 이제 쪼개도. 네. 근데 이제 그룹화해도. 네, 심리 척도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 계급이 급간이 많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있어요. 이번 설문조사처럼.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샘플링을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어느 정도 종용 커브 같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 주관적 계층 조사를 한 거 거기 그 성별하고 나이대별로 각 1부터 10 사이에 각각의 이제 셀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있는지 원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연구진이. 근데 그것도 보면은 대충 종형 분포가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그 뭐지? 등간 척도 그러니까 이 리커 척도 스케일로 설문지를 했을 때 그 설문지의 결과물이 샘플의 숫자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이 그 표준 정규 분포로 따르는 형태, 종형을 만들게 되면 이게 등간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라는 이 연결 부분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간접적인 증거고 그건 확실한 물증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연속형 변수, 숨어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보통 통계학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심리적 속성이 만약에 정규 분포로 따른다면 그걸 이렇게 급간으로 나누어서 만든 이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그 점수 분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종형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종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깔려 있는 게 정규 분포다라는 거에 대한 지지 증거 정도는 되지만 확인 증거는 물론 아니죠. 간접 증거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방금 논리가 제가 못 알아들은 부분인 건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샘플이 분포가 되는 어 뭐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등간이다. 그거를 측정한 원래 잠재 변수는 등간이었을 거다라는 증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간접 증거가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1점부터 10점까지 아무거나 찍어보세요라고 했다고 치고 아니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말고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거 똑같이 할게요. 1점부터 10점까지 얼마나 자기가 시간 약속? 좋아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는 걸 했을 때 이걸 완전히 이상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척도가 사람들마다 다 있겠지만 그게 다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1점부터 10점까지를 이 사람들이 등간이라고 가정하고 어느 숫자를 하나 넣었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 뭐 데이터를 취합하고 나서의 결과물이 이상적으로 표준적인 분포의 모양을 따르고 있으면 이게 사람들의 한테는 등간으로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간접 증거로 볼 수 있는 이 논리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그 뭐랄까 사실 통계적 가설 검정도 좀 비슷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네. 만약 연가설이 참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음. 우리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봤으니까 연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네. 우리는 가설에서 데이터로 가는 거지 사실 데이터에서 가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간접적인 뭐랄까 정보가 거꾸로 흐르잖아요. 우리가 네. 예, 기대하는 거랑. 그래서 이것도 정당화라고 완전한 정당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만들었을 때 물론 그 밑에 깔려 있는 분포가 그러니까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가 있으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걸 등간으로 나눠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든 히스토그램은 벨 커브 모양을 종형 곡선 모양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밑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관측하는데 이게 밑에 깔려 있는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면 요거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만약에 정규분포 안 나오고 이렇게 쭉 평행하게 그리는 그래프가 히스토그램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 봐 실제가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반박할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대부분의 측정 지표들이. 뭔가 이거는 누가 연구해놓거나 증명해놨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게 분명한 증명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간접으로 얘기를 하는 근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제가 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리코스 척도를 사용해야 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속성을 하나는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고 그럼 실제로 행동 지표를 측정해서 둘 간의 상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본인이 스스로 평소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응답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이 사람이 회사에 출근할 때 몇 시 몇 분에 오는지를 다 기록해서, 그럼 그거는 실제 행동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한 지표하고 둘 간의 상관을 구하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얼마나 그러니까 높게 모든 나와요? 모든 지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지표는 되게 높게 나오고 어떤 지표는 별로 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높다가 어느 정도냐고. 이 정도는 0.78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명확한 음. 거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문항은 이게 0.78 정도로 높게 나와요. 근데 어떤 문항은 0.23 정도로 낮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어떤 방식의 측정치는 실제를 잘 반영하는구나, 어떤 지표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보고식을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측정할 때 자기보고식을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쓸모 있는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있고 쓸모 없는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리포트라고 다 아니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후속 연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객관적인 그런 계층이나 이런 거에 지표들하고 자기 보고 그 측정치하고 상관이 실제로 있느냐, 요걸 사실은 확인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게 근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겠죠, 그 얘기를.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심리 검사라고 하면, 특히나 심리 검사 중에서도 성실성과 관련된 지표들은 실체 행동이랑 관계성이 되게 높게 나와요. 근데 창의성 같은 거는 되게 낮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인사 선발을 할 때 이 사람의 성실성을 측정할 때는 심리 검사를 쓰지만 창의성 측정할 때는 쓰지 말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보고니까 다 쓰지 말자가 아니고. 혹은 가중치를 줄 때 어느 정도까지 가중치를 여기다가 얹어줄 거냐를 이걸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도 분석까지 해보고 타당도 검증까지 해보고 나서 도구의 쓸모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지, 애초에 자기보고식 자체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연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사실 방금 말씀하실 때도 실제 측정치랑 자기보고 측정치를 검증할 수 있는 경우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검증을 못 할 거고요. 그리고 검증을 하려고 들더라도 굉장히 어렵거나 리소스가 많이 들거나 힘들거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3, 0.8 정도로 상관계수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저는 명확하게 더 과학적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조차 못한 상태에서 자기 보고식만 해놓고 그거 갖다가 될지도 몰라 정도에서 끝내는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거는 이제 연구의 순서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도구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먼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연구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이걸로 어떤 지표를 측정해도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시작되도록 훈련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훈련 받은 대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박 박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 거기다가 지금 방금 저희의 그 소득분위에 대한 얘기만 꺼내도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소득분위 자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표도 정의를 하려고 들면 또 논란도 엄청날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는 뭐냐? 객관적인 지표조차 뭐 어떻게 할 거냐가 그렇지. 문제일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랑 똑같죠.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지능이 애초에 그렇지. 뭔데?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이 있냐, 소득이 얼마냐, 지금까지 총액이 얼마냐, 뭐 부모가 얼마나 갖고 있냐, 뭐 어디서 살았냐, 해야 될 게 천지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지표하냐고. 그 결국에는 조작적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도 그러면 논란이 조작적 되는 정의가, 예, 조작적 정의가 정확하게 얼마나 반영했을 거며, 걔가 지금 자기 보고식이랑 얼마나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가 난 부분만큼은 어떻게 설명할 거며, 그게 그럼 조작적 정의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면 어떻게 평가할 거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세대인식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 척도는 일반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많이 쓰여 왔고, 신뢰도와 타당도도 연구에서 반복돼서 사용해 온 일반적인 지표라서, 그래서 저는 이 연구자들이 이걸 선택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봤을 때 무리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연구자들 설명한 걸 보면 이 지표는 국제적으로도 계속 측정을 해왔어요.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물론 이게 역사가 오래됐다는 게 그 자체가 정당하다는 거에 대한 완전한 그런 증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역사적인 그런 뒷받침 근거 정도는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이상했으면 사실 여러 군데 사용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올 텐데 보통은 음. 어지간한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들은 줬으니까 사용한다 인 거 같고. 왜냐면 만약에 역사적으로 걔네가 괜찮은 지표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중간에서 탈락됐을 거예요. 왜냐면 연구자들은 어쨌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쓰는 측정 지표가 계속 흔들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연구자 사이에서 별로 좋은 지표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여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증명되어 왔다 국제적인 게 사실 저는 반대로 또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면 설문지 설계,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와 그거에 대한 그 질문지의 설계 부분이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각자가 알아서 필요한 대로 번역하거나 그것 때문에 왜곡이 일어났지만 전혀 인식하지 않거나 사람마다 다르게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거 그대로 갖다 썼거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왜곡이랑 상관없이 비슷하게 데이터가 나왔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보고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어 라고 말할 때에도 정말 그 너무 많이 쓰여서 이건 정말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박 박사가 얘기하는 연구의 레벨이 네. 우리나라의 학술지에 실리는 그런 연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박 박사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수님, 뭐 어떤 교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학위 머릿속에 논문 기억하고 말고. 있는 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한글로 쓴 논문을 읽지 말라 그래요. 어느 학회지를 주로 생각하는 걸까? 왜냐면 학회지마다 학풍이 되게 다르고 보수적인 정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주로 있지. 박 박사가 사회과학도 분야가 되게 넓으니까 박 박사는 주로 어떤 분야의 연구를 봤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우선 경영이었으니까. 경영. 그럼 네, 저도 경영. 동의합니다. 네, 경영은 좀 이 분위기가 좀 더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 팀장이랑 저랑 생각하면 사실 사회과학 내 양극단에 있는 입장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주로 심리학 아니면 교육학 쪽의 논문을 봤는데 네. 이쪽 연구들은 제일 먼저 오랜 시간 들여서 따지는 게 바로 이 측정 부분이에요. 왜냐면 일단 이게 성립이 안 되면 그 뒤에 가설검정 이런 게 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시간을 엄청 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씹히는 것도 이거고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이는 것도 이고, 그래서 그 학술지에 실린 심리학회 논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측정 지표들은 다 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거든요. 믿고 써도 되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 박사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의아해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경영학 쪽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어느 학계나 당연히 다 그거를 하드코어하게 검증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하드코어하게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사용하기 힘들 수 있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 쓴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설문조사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을 더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뭐 심리 쪽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챌린지를 받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측정 지표를 전에도 그때 사람을 측정하는 방법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작적 정의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면 사실 다른 애란 말이에요. 거의 근데 다른 가- 지표죠. 네, 근데 같은 지표 자기가 재해석해서 조작적 정의를 해놓고 질문지를 그거에 맞춰서 조금 수정한다거나 그래놓고 이제 검증된 걸 썼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안정적인 걸 쓰려고 노력했다면 사실 더 그런 연구가 더 많았어야지. 그러니까 상관이 있냐 없냐의 연구보다는 이 지표가 잘 측정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쪽이 심리 측정학에서 하는 일이고, 네. 이상적이게는 심리 측정학에서 이제 그 발달된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새로운 검사 도구나 뭐 심리 검사 뭐 설문지를 디자인하는 데 사용하고 그게 충분히 검증된 것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죠? 현실에서는 그런 노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특히나 네. 이번에 방송에서 나온 연구 같이 이렇게 탐색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사실은. 네. 탐색적이라면 더욱더 사실 그런 정교한 노력을 안 하고 우선 빨리 그냥 설문지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그렇죠. 과정을 많이 하게 되겠죠. 사실 피셔방님이 누구보다 이게 답답한 지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 30분 떠들었는데 다른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른 두 번째 쟁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 일부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예측된 확률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선들과 점들은 하나도 실제 데이터인 게 없다. 다 일종의 가상의 데이터들이다. 사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된 거긴 하지만 거기 있는 숫자들과 선은 실제로 관측된 거는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쵸. 회귀 분석한 결과물로 그래프 만든 거다. 네. 그러니까 예측된 확률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이 평균인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 평범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사람에서 요것만, 그러니까 주관적 계층 인식만 딱 변화시켰을 때 남을 돕겠다고 말할 확률이 어떻게 변하냐. 요거를 보여준 게 이 그래프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사실 어느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대중에게 보여줬어야 되나 애초에. 이 관련 종사자들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언급한 교수님들 주된 비판이 이때 기술 통계 보여줬어야지. 왜 기술 통계에 없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예측된 확률을 보여주냐. 요런 불만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기술 통계라면은 실제 데이터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서 나온 값, 이런 실제를 반영한 값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왜 안 보여주고 추정한 거 보여주느냐? 이게 학자들의 비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분위별로, 그 다음에 그 성별과 연령별로 집단을 다 쪼갠 다음에 그냥 거기서 얘라고 대답한 사람 비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뭐 표준 편차, 사실은 이게 예 아니요 이분형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자료 자체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엑셀로 피벗 테이블 만든 그 값, 그걸 보여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이거는 좀 너무 교수님들이 자기 환경에서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논문에는 다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문이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논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각화를 위해 가지고 이게 기술 통계량을 가지고 그린 그래프도 아니지만 만약에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다가 너무 많은 정보, 거의 논문에나 포함될 법한 그런 수준의 정보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 통계량 보고라는 거는 논문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면 할애하려고 그냥 쫙 나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박 박사 너무 안 좋은 네. 예만 많이 생각하는 거야. 그게 꼭 그런 목적으로 넣는 건 아니죠. 왜 무조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연구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했으면 기술 통계량 중에 어느 걸 보고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주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까야지. 근데 이제 데이터 까는 거 못하니까 그냥 나열식으로 기술 통계량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뜩 분석 많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럼 그래놓고 거기다가 기술 통계량 언급 하나하나 하면서 이건 이런 거 같다 저건 저런 거 같다 문장 한두 개씩 넣으면 뭐 10장 순식간이라고. 남자는 몇 명이었고 여자는 몇 명이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그거는 거죠. 몇 퍼센트이다 몇 퍼센트와 차이가 있다 이런 기계적인 말만 얼마나 넣어도 문장 몇 장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필요 없다. 핵심만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 교수님들은 사실 그런 걸 보는 게 더 익숙하니 그리고 그게 더 원 데이터를 추정하기에 도움이 되니 자기 입장에서만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거지. 이거를 대중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서의 고민이나 요구사항은 전혀 없이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프레젠테이션 안 됐다고 욕한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 그래픽이 결국 임팩트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그 전에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전에도 주구장창 했을 텐데 이번에 욕한 이유가 자기들이 이해 못하게 그러니까 논란이 생겼다는 얘기는 설명을 덜했다는 소리고 설명이 덜한 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게 만들었으니 왜 자세하게 안 했냐라고 따지는 건데 처음부터 그거 갖고 그러면은 그동안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했던가?
그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자기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안 썼어라고 말하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되게 믿기 힘들 만큼 드라마틱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20대 남자만 그렇게 떨어져? 아니 다들 우상향인 게 더 너무 명확하기도 하고. 음. 차라리 가운데 그 스테이블한 애가 한 명이라도 있던지. 근데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이 기사를 쓰는 작업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회귀 모형을 써서 그거를 기사에 써야 되나? 쓰지 말아야 되나? 이건 되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 맞아요. 연구자로서의 입장만 생각하면 다른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고 효과를 보여주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자면은 통계적으로 통제했다는 게 뭔지를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거 설명글을 위에다가 다는 순간 독자들은 다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끝나죠. 생각을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참 이 사례가 그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술 통계량만 보여주는 정도의 시각화를 넘어가지고 복잡한 결과를 시각화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던지는 사례라는 거죠, 사실. 맞아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게 이런 맥락인 것 같고, 오히려 시각화 위주로만 흘러갔던 과거의 트렌드가 괜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그런 통계적 지식이나 도구에 대한 상식을 모두에게 주입하고 나서야 쓸 수 있는 방법일 텐데, 그리고 그거를 잘 전달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뭔가 합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야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KBS의 선택은 잘못되진 않았으나 욕은 먹을 만하다. 저는 좀 전략을 독자층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오고 통계학 강의 들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도 통계학 수업 한 번 정도 들어본 분들은 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중을 어디까지의 범주로 생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이거를 달리 그러니까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분들이 볼 글하고 공부 안 한 분들이 볼 글 두 가지 버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 논의를 보면서 그럼 앞으로 KBS는 어떻게 할까 이후로 제일 그 당사자들이 걱정하는 게 KBS가 이번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 이런 좀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이런 주제 좀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앞으로 안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게 제일 그런 걱정이죠. 우려가 있죠. 맞아요. 네. 네. 해놓고 욕만 먹으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냥 더 쉽게 하자 옛날 하던 것만 하자 이렇게 결정할 개연성도 되게 높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뭐 어쨌든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완전히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를 쏟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좋은 자료를 생산을 하려면은 결국 역량이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베스트 프랙티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구 분야예요. 음, 네, 거기는 그러니까 MLB 같은 경우는 MLB나 다른 이제 스포츠 통계들 쪽은 사실 팬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데이터 내놓으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통계 분석이나 예상치 만들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혔단 말이죠. 새로운 하나의 그렇죠. 장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할수록 칭찬받고. 네, 데이터 저널림도 사실 비슷한 맥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몇 가지 그 벤치마킹을 해보면 몇 가지 선행이 좀 필요하긴 해요. 우선 완전하고 안전한 데이터의 공개. 그러니까 지금 원자료를 KBS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 자료에 대해서 우선 공개 자료인 상태로 있었어야 된다. 처음부터. 이게 시작부터 공개하고 시작했어야 된다. 시작부터 이게 발표가 나갈 때 장시서부터 원자료 공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들 교수들이 탐색적으로 진행한 거긴 하지만 그 원자료에 대한 해석을 어디까지 한 거며 그리고 KBS는 자료가 어디까지 전달됐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개돼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은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해명한다고 자료를 하나하나씩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더 투명했어야 된다. 그러면 좀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원자료랑 분석 코드를 공개했으면 그죠? 직접 그게 분석을 사실- 해봐도 되는 거고. 그게 사실 이번 논쟁 당사자들 중 상당수의 요구기도 했어요. 자료를 깔아. 그럼 모든 게 맞아요. 다 해결된다. 내가 해볼게. 네.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해보면 되잖아. 아니 거기다가 KBS도 문제였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KBS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구간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원자료에서 최종품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네, 전체가 공개돼야 돼요. 사실은 그
그 서울대 음. 정치학과 박종희 교수님도 코멘트 하셨는데 이때는 사용된 자료와 코드까지 공개해야 한다. 저는 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그럴 만한 현실적 여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지금 요 몇 번에 있었던 논란들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사실 코드 때문에 지나가 버리고 아니면은 코드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자기가 만들어서 코드를 까기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생산적인 논의로 진행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 아니 이 데이터로 분석 대회를 열든지. 예. 아예. 그러니까 어. 아니 그런 식으로 진행도 되겠지.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교수님들의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여러 환경까지의 고려를 생각을 해 보면 어 KBS가 맡은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랑 뭐 분석 결과물 보고서를 받고 걔를 어쨌든 프레젠테이션 짧은 시간 내에 예쁜 표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역할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까지가 공개돼 있어야지만 각각의 주체가 논란을 만들지도 않고 논란의 당사자가 누군지도 확실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문제거리도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죠. 왜냐면 처음부터 나왔을 때 사실 뭐지? 연구진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원자료에서는 사실 어 뭐지? 척도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편리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KBS가 욕먹어야지. 근데 이제 KBS가 욕먹을 거면 어떻게 욕먹어야 되냐면 이런 데이터 과학 결과물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논의로 갔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논의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 그냥 KBS가 나쁜 놈으로 지나가 버렸단 말이야. 그 저는 아쉬웠던 게 왜 마지막에 연구자들의 오케이 사인을 안 받고 이게 나간 걸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를 마지막 단계 연구자들한테 확인을 받고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욕먹지 않았을 텐데. 그건 제가 생각엔 되게 상식적인 단계 같은데, 아니 분석한 사람 따로 있고 그래프 만든 사람 따로 있으면 당연히 결과물은 두 버전이 나오는 거니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아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 할 텐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이게 일종의 외주 프로젝트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데이터 분석팀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분석팀의 의견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돼야 되냐 요 문제도 사실 있죠. 네. 지금 팀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꽤 계속 관계를 유지한 팀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리소스 문제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정도의 고급 분석 역량을 갖춘 사람을 상주하게 가지고 있는다라는 게 기존 언론사 입장에서는 비싼 인력이 되는데 쓸모를 많이 굴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준 형태가 되다 보니 이제 전문 가의 입장에서 이제 발화를 해줄 사람들도 외주를 주잖아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관행으로 남아있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갑을 관계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를 따진다라는 게 그동안 언론에게 요구되었던 역량인가라고 하면 제 생각엔 그렇진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네. 따졌던 적이 잘 없으니까. 우리도 네. 그래서 신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 지금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인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언론에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 드디어 왔고 그리고 문제 제기할 정도로 여러 사람들의 상식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80년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연구진들 왜 이딴 식으로 했냐라고 했다기보다는 우와 하고서는 정말 그대로 다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와 빅데이터 그냥 정치적인 이러면서. 논쟁만 했겠지. 네. 네. 언론에 말한 건 어쨌든 사실이야라는 전제로 놓고 다음 논의만 했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원자료는 어떠냐 이게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맞냐 그다음에 연구 방식은 맞는 거냐라는 논의가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나라 문화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다 같은 걸 볼 수 있는 음.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공론회장에 올라와서 비판을 받는다는 건 건강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관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쓸모없는 논쟁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고 뭐 그냥 KBS 기레기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났을 사건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가능성을 본 사건이었다는 거죠. 지금 박 박사님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네.
다 같이 회계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 또 제가 뭐 더 다루고 싶은 쟁점들이 있기는 한데 뭐 좀 더 테크니컬한 거기도 하니까 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더 말할 기회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쟁점은 이 정도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각자 소감 한마디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네, 아까 저는 이제 이 논쟁들을 보면서 저는 엄밀하게 끼어들 실력은 안 되고 그냥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관망을 잘했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퓨셔방님께서도 주제를 잘 선별하셔서 계속 이야기를 꺼내주신 덕분에 저도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맥락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개선이 있는 중이다. 옛날에 비해서 좋아진 건 확실한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 다음에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 저널리즘,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연구와 관련된 전달 부분이 아직도 불모지거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판단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더 많이 지금까지 개선된 방향처럼 쭉 더 개선돼 나갈 거야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해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현실은 아니었다. 왜냐면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안 되기 때문일 거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고 해석하는 과정들이 국가 단위로 일어나고 있고 그게 언론에서도 같이 스텝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더 많은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공론 이런 것들이 더 생산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거에 있어서 낙관적으로는 그 역량을 잘 발휘하는 새로운 언론이 넥스트 언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래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말고 통계학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지. 단순히 예측감만 뽑아내는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건 좀 한쪽만 이해하는 거다. 통계학도 이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그래서 딥러닝 공부 안 할 거죠? 저요? 네. 조금 이따가 하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참 피셔방님이 계셔서 든든하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 너무 학습자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피셔방님 소감 들어볼까요? 네, 뭐 앞으로도 통계를 가짜 역할을 충실히 하겠고요. 네. 어쨌든 저도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담론이나 그런 지형도를 보면 거의 진영 논리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자들끼리 서로를 악마화하고 뭐 음모론적 시각을 막 도입하고 그런 거 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지치잖아요, 사실. 그런 논쟁들은 그쵸. 사실 내부 결속 이상의 그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얼마나 현실적인 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더 데이터와 그 사실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앞으로 좀 그 뭐랄까 이런 측면에 좀 관심들을 아무튼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논쟁을 할 때 사실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좀 들어간 연구 레벨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토양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쉬운 일은 앞으로도 아니겠지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논쟁을 지켜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자료 공개하는 문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더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니까. 뭐 되게 자꾸 의도를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원자료랑 뭐 코드 까면 의도 가지고 적어도 안 싸워도 되니까 생산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